인사권도 나라도 기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 인사권이 절대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왜냐고 말할 필요가 없죠.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아니니까요. 민주국가의 공직자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위직까지 모두 국민의 공복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다 해서 과거처럼 이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고유권한이죠. 대통령은 단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촛불혁명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제한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상식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까닭은요,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내에 그런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하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건 다 압니다. 그 분위기는. 청와대의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히 험악하게 검찰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한다, 이런 말도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했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또 정부 여당 내에서는 아마 이런 충성의 언어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조국 후보자가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의의 길은 험하고 험하다, 내가 아니면 그 누가 조 후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랴,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예. 그런데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 한 달 한 열흘쯤 전만 해도요,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청와대, 여당 이 내의 아주 내로라는 사람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정의롭고 용기 있는 그런 총장이라고 다들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이제 시작한 이후에는 아주 증오스러운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인심이 조속변이라 하더니 정말 이렇군요. 그런데요,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27일 그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고소 고발이 10여 건이나 있었다지 않습니까? 이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수사가 착수가 돼야죠. 왜? 그 이후가 되면 과연 법무장관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이 권리도 인정이 돼야 되지만은 고소 고발한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이 돼야죠. 그게 조국 후보자가 늘 이야기해온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런 법치주의 정신입니다. 그 윤 총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고소고발자들의 권리도 지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든가 아니면 박상기 법무장관을 유임시키든가 해야 됩니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조 후보자도 똑똑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찾으면 그만큼 똑똑한 사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5,200만 명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조국 후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재를 못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조 후보자는요, 8.9 개각 이후에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대요. 최순실 기사가 11만 9천 건, 세월호 24만 건, 이건 이제 한 달 동안의 기사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국 후보자는 118만 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조국 포비아인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도 했는데요. 조국 공포증이 아니고요, 그만큼 의혹을 많이 사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예.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까? 법적인 문제는 뭐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도덕적, 또 직업윤리적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 후보자는 도저히 법무장관으로서 적격이 아니다, 이게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까?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검찰개혁, 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나누어지면 3개의 과제인데 이것이 현 정권의 가장 절박한, 가장 시급한 그런 개혁 과제라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 생각합니까?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개혁안이 잘못됐다는 거죠. 국민이 지지할 만한 그런 개혁안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아니라면 뭐 조 후보자가 아니라도 누가 하더라도 당연히 해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발목 잡힐 일이 있는 거 아니죠? 또 조 후보자만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 말고는 법무장관 맡길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국가적 비극이죠. 아니,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 문 대통령과 또 그 지지자들, 정부 여당 내의 그 많은 인재들, 그걸 다 두고 인재풀이 이렇게 작다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등장하면요, 정부, 여당, 청와대 모두 내부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습니까? 정부의 급속한 레임덕이죠.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 뒤에는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반드시 안 좋은 일을 수반하고 다닙니다. 같이 어깨동무해서 다닙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때 그 새누리당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180석 운운했죠. 그 총선 직전까지도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누리당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죠.
그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훈을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다시 집권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요. 뭐 심정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레임덕을 심하게 겪는 걸 보는 게 어쩌면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 아닙니까? 조 후보자 같은 그런 인격형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법과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법과 세력 만능의 그런 사상이 정권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지배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고 혹은 고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을 국민의 일상에 적용하려 하겠죠. 국민 모두가 법 조문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민의를요, 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내 편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 민심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파도는요, 이 편, 저 편. 검사이면서 검사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되었으므로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최강욱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비례 국회의원 당선자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공수처법 13조 1항의 5호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퇴직한 지 4달 정도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공수처법 5조 1항에 의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는데 우선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13조 1항의 5호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 퇴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유한 지 15년이 넘었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지만 공수처법 6조 4항 5호에 나와 있는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2명이 과연 동의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장을 국회의원에서 임명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회의원 내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첫 공수처장 임명의 경우엔 현행 공수처법을 따라야 한다면 여론에서 원하는 후보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력한 분들을 원하지만 유명한 분들을 찾는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천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을 강골로 임명하는 방안도 보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오늘 초대 공수처장의 김영란, 이정미 두 분이 거론될 것과 관련해서도 자문위한 이유는 초대 처장과 관련돼 여성 법조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다만 처장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가볍게 여러 의견을 나눈 분위기였다라고 후속으로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거론됐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공수처장을 할 나이가 이미 지났다, 시키지도 않을 거고 할 일도 만무하다고 언급하셨고 공수처 자문위 관계자도 공수처장 정년은 법으로 65세로 정했다. 초대청장인데 임기 내 정년으로 그만둬야 하는 부분은 추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라 맡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거론된 인물들 인터뷰를 중앙이 진행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말 강력하고 좋은 분이 오시고 실무진들도 잘 꾸려져서 공수처 수사대장 1호 윤 총장과 적폐들을 화끈하게 처리하길 응원해봅니다. 임은정 검사 쟁점사항 직접 고발하겠다. 여론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로 듬직한 임은정 검사님은 아쉬움을 위로하는 듯 금일 정동 칼럼에 생명의 서라는 제목으로 문학적인 부분과 함께 검찰개혁에 관해 여러 생각할 부분들을 던져주셨는데요. 임은정 검사는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바꾸려다 좌절하고 정직 4월 강제휴가에 들어갈 때를 돌아보며 검찰개혁의 장기전을 대비하며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국리를 거듭하셨는데요. 그 국리의 결과물들을 정동 칼럼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임은정, 위법한 지시를 한 간부, 지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검사를 처벌한 선례를 만들어 보기로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절대 반지입니다.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고 증거가 있어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니 검찰은 치외법권이지요. 예외적으로 법원이 기소를 명령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긴 한데 기소 명령을 이끌어낼 증거를 검찰은 찾지 않을 테고 경찰은 검찰 방해로 찾을 수 없을 테니 웬만해선 재정신청해봐야 소용없지요. 하여 저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증거가 아니라 법리가 주된 쟁점인 사례를 골라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임은정 검사는 궤변으로 가득 찬 불기소 이유를 읽고 있자니 검찰을 되살릴 수 있을지 아득하고 막막해집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힘을 내서 임은정, 수사의지 없는 검찰이라 탐문수사 법리검토는 제 몫이죠. 결국 검찰이 불기소했기에 지난주 계획했던 대로 우체국에 들러 검찰을 되살릴 생명에서 재정신청서를 띄웠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새로이 펼쳐진 길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글들이었는데요. 임은정 검사님의 감성과 검찰개혁의 결기가 함께 느껴져서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지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응원해봅니다. 미통당 내에서도 지성호 향해 오버말라. 아직도 태용호 의원은 김정은 관련해서
김정일이 2008년 살아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카트가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저의 의문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카트는 뇌졸중을 앓았던 분들만 타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미 통당 내에서도 태영호, 지성호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미 통당이 부추기고 이제 와서 지지율 떨어지니 그들 내에서 서로 자중하라고 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 통당 김근식 교수는 제발 실력을 갖추자, 제발 오버하지 말자, 제발 동불에 갇히지 말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확대하자. 탈북자 채널을 통한 북한 소식통은 본질적으로 추측이거나 전언이고 직접 정보가 아닌 간접 정보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정보와 자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 건강 이상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등이 적극 부인하고 나선 데는 나름 믿을 만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석 전 상근 대변인도 탈북을 대표했으면 상징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과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저 반북 정선에 편승한 아싸 김정은 죽었다 발언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구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원면책 특검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태영호, 지성호는 사퇴가 답입니다. 최소한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사과조차 안 하니 역시 미통닭스럽습니다. 임기 끝내는 이인영, 영광은 국민목, 혹평은 제목, 마무리로 훈훈한 내용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임기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쉬움과 기대 섞인 소회를 밝히셨는데요. 이인영, 이제 새 시대로 가는 열차가 곧 출발한다. 나는 시대의 환승역에 서 있다. 혹평은 제 몫이고 영광은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협상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방미했을 당시를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시점을 그냥 놓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미국으로 출발하는 날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